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할 적에 연구자가 직접 개입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1차 자료,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 연구자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수집된 자료는 2차 자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 2차 자료에서 물론 1차 자료 그냥 가볍게 봅니다. 1차 자료 보면은 1차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 직접, 이게 그 핵심이죠. 연구자에 의해 직접 수집되거나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다 좋고 4번의 1차 자료 수집 방법에는 연구자가 직접 행하는 면접이나 관찰이나 질문지 등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그에 비해서 2차 자료는 거기에 보면은 조사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의, 핵심이 기존이죠. 이미 있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를 총칭하는 말이 2차 자료가 되겠다. 그래서 2차 자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2차 자료 3번에 보시면 두째 줄에 시계열 자료의 수집이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 그 자료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고 1차 자료에 비해 수집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2차 자료는 기존 연구의 설계, 또 4번에 보시면 기존 연구의 연구 설계와 분석 단위와 조작적 정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는 장점, 4번에는 단점이 있는데, 자, 별표 출제 범위는 거기 3번과 4번 참조해서 오른쪽 2차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2차 자료 분석에서는 이게 곧잘 문제가 나오는 거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차 자료의 1번은 개념이니까 기존의 어떤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를 총칭하는 말로서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다. 또 수집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나 조작적 정의가 달라진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거나 분석 단위가 달라진 경우에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앞에서 3번, 4번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2차 자료 분석에서 오른쪽 페이지 1번과 2번, 3번은 그냥 정의를 쓴 겁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장점으로 4번, 5번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그렇죠? 자료 수집을 위한. 또 그러면 8번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그 앞에서 보시면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비관여적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반응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간의 변화 분석, 시계열 분석이죠. 비교 조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거기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도 나타나고, 또 그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기존 데이터와 현실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자료의 신뢰도에 타당도, 조사 대상, 조사할 것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타당도는 높을지 모르나,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오차의 발생 가능성, 앞에 있던 건 전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별표약하던 거기 자료의 걸칙값, 미싱 밸류라고 해서 빠져있는 값을 추적할 수 없다는, 물론 요즘에는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적하는 기법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미싱 밸류라고는 자료의 결집값은 추적할 수 없다라는 데 초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설문지법,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설문지법이 있는데, 설문지법 일반적으로 쓰는 특징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교재로 한번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법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도 그냥 질문지법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질문지법. 이 설문지법의 유형에는 구조화된 설문지법과 구조화되지 않은 설문지법입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법은 우리가 폐쇄형 설문지법, 폐쇄형 질문지법이라 하고, 사실은 이것은 주로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답이 가능한 것을 미리 제시해 두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구조화된 설문지법, 구조화된 질문지법, 폐쇄형 질문지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구조화되지 않은 설문지법은 개방형 질설문지법이라고 합니다. 개방형 설문지법이라고. 여기는 주관식. 이 객관식에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자유 반응을 유도하는 설문지법은 이렇게 구조화되지 않은 또는 개방형 질문지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문지법의 장점을 보면 가장 큰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경제성이죠. 경제성. 2020년도 대학 신입생의 학력을 측정하고 비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영어로 수능시험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국에 약 45만에서 60만에 가까운 숫자를, 그것도 100과목이 넘는 과목을 하루 만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시간, 노력, 경비가 얻은 것보다 쌀 거예요. 그리고 이 설문지법,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법은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죠. 누가 출제했는지, 물론 우리가 성적 순으로 한다면 출제 의도까지 해서 다 찾아내고 그렇습니다만, 연구자의 영향력, 면접법에 비해서는 연구자의 영향력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설문지법은 주로 물론 구조화된 설문지, 폐쇄형, 객관식 같은 경우 그렇지만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되지 않은 자유 방향을 가는 자유 논술식과 같은 건 어렵겠지만 처리가 용이하다.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서는 회수율이 낮은 회수율이죠. 낮은 회수율. 설문지를 내면 강제로 걷기 전에는 설문지를 내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점에서 회수율이 낮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반응의 진실성, 낮은 반응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질문지를 받았을 적에 처음에는 좀 정성껏 읽기는 하지만 점차 가면서, 또는 많은 경우가 대충 그냥 전화 받으면서 대충 답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것이 설문지가 우편을 이용한 이런 그 설문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응답자 본인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반응의 진실성. 또 그런가 하면은 문맹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 이런 등등을 우리가 활용성에 있어서 장단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첨삭을 하시면 되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 설문지법 보면은 1번은 아시는 것이고, 2번에 보시면 설문지법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제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통계적 분석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표할 것은, 거기 설문지는 연구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개방형이라고 할 적에는 개방의 주관적 자유로 인하여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폐쇄형 구조화된 질문지와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오류라고 할 적에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설문지의 장점은 거기 또 역시 1번에 경제성을 적었습니다. 경제성을 적었다. 또 설문지법은 표준화된 언어 구성이나 표준화된 질문 순서, 지시 등으로 인하여 질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첨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4번과 같은 경우는 설문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정확한 응답을 도모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보시고, 또 마지막에 보면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보다 쉽게 응답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출제 범위를 넓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쉽게 응답자에게, 이 말은 뭐야?
연구자의 압력을 제거할 수 있음으로써 응답자들이 쉽게 이 검사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러나 단점은 장점에서 있는 것처럼 장점의 2번의 문제처럼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4번에 문맹자에게는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다 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 또 무응답 처리가 많은 것, 맞아면 회수율이 낮다. 이런 문제들을 쭉 같이 표현을 다뤘지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편설문법과 대인면접법, 사실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편조사와, 요즘에는 우편조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라고 할 정도로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저도 이 교재를 쓰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에 올려놓긴 했지만은 아마 우편설문법을 물어보기보다는 바로 여기는 대인면접법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편설문법을 부각시키지 않느냐. 근데 제가 교재에다 안 넣을 수는 없고 실용 또는 활용성도 없으면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막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인면접법 거기 박스에 있습니다만 맞으면 대인면접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면접법을 한번 보겠어요. 면접법은 당연히 대인면접법이지요. 때문에 대인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면접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면접이라고 하는데, 면접의 면접, 대인면접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인면접. 때문에 이 면접은 그냥 우리가 상담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형을 보면 여기에는 구조화된 면접,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 그리고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의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은 아예 처음부터 진행 순서나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의 순서도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재량이나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 아주 임상이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은 사전 각본도 설정하지만 거기에다가 재량 또는 융통성도 같이 가미해서 진행하는 것은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접법의 장점은 회수율이 높죠. 회수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면접법은 하나의 방법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상담 기법이거든요. 들어올 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느낌을 가져온 투사법도 쓸 수 있고 질문법도 쓸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면접법 또 그런 관찰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같이 쓰는 것이 면접법이에요. 반응의 진실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이끌어가는 상담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거든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언어적 전달 매체인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언어적 전달 매체인 행동이나 피부색이나 입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그 속내를 들어가는 투사법을 쓰거든요. 때문에 반응의 진실성이 높다. 그리고 문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서는 비싸죠. 고가입니다. 고가. 보통 면접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력이 6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6회 정도 이끌어가는데, 바로 그런 비용들이 시간 비용, 그래서 소위 이런 고가다. 또 그런가 하면 연구자의 영향력이 압력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이것은 이 면접이라고 해서 질적 연구 방법이지 않습니까? 통계 처리도 어렵고 또 면접이라고 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란 말은 그렇지만 익명성이 보장될 수 없음으로써 어떤 사적 생활에 대한 비밀 침해도 없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설문지법과 면접법을 같이 나란히 적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노트 정리한 거에서 장점과 단점을 서로 교차시켜 보세요. 내가 나란히 적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법과 면접법, 설문지법과 면접법의 장단점을 서로 교차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박스에 적었습니다. 대인 면접법, 면접법은 진행 과정에 유연할 수 있다. 특히 반구조화된 면접이나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응답률, 반응의 진실성, 부수적인 정보 수집, 관찰법 병행 등 다 아시는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싸다. 연구자의 편견이나 압력이 개입될 수 있다. 익명성 보장이 곤란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면접법, 지금도 가끔 오지요. 근데 요즘 전화 면접법이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아직도 집전화를 쓰다 보니까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만은 이런 전화 면접법도 존재를 합니다. 전화 면접법. 그래서 그 개념 전화 면접법은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거나 질문 내용이 짧을 때 전화를 이용해서 면접원이 기록하는 방법을 전화 면접법이라고 한다. 4번에 여기 보면 2번, 3번 똑같은 말 적었고,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질문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장단점 다음 페이지에 쭉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히려 출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설문지 작성의 유의성입니다. 거기 박스에 집어넣은 내용이 오히려 위에 있는 전화 면접의 장단점보다 더 출제 비중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히 니은번 개방형, 폐쇄형 질문을 혼합하지만 개방형 질문이 너무 많지 않아야 부담스럽거든요. 쓰라 하면은 부담스러워. 우리 같은 어른이나 글을 날마다 쓰는 사람도 어떤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할 적에도 의견을 쓰시오 그러면 불편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방형 질문이 너무 많지 않아야 된다. 가능한 한 보편적이고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질문은 미음번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시옷번 상호 배타적이면서 포괄적 이해다. 중점 놓으시고. 그리고 응답 선택의 수가 균형을 맞아.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문항, 아니요 20문항 그러면 1, 2, 3, 4번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끔 4문제, 6문제 아니면 5문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도록 해.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치요번 중요해야 되겠지요. 이중 질문. 거기처럼 하나의 항목에 2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써야 되고, 피읍번의 부정적 질문, 선동적 질문, 티읍번에 있는 응답이 곤란한 질문, 이런 질문 등은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유도 질문, 이중 질문, 또 왜라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조사를 보시면, 인터넷 조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인터넷 조사는 장점은 다 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던 단점이죠. 인터넷을 통해도 요즘은 우편 설문이 거의 사라지고 인터넷 설문이 많은, 인터넷 조사가 많은데 거기 보면 응답의 효율이 낮다. 아까 우리가 설문지법이 나온 것처럼 여기도 응답의 효율이 낮다. 그리고 편의 표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뭐냐면 인터넷 조사라는 사람들의 이런 편의 표집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익명성 및 중복 응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명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렇게 익명을 쓰면 장점으로서는 자유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야말로 비윤리성 같은 또 단점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되지만, 익명성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비윤리성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익명성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요즘에는 가능한 비윤리성이 바로 삭제된다든지 실명, 바로 아이디를 제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옛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학력 상승 등으로 인해서 조심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존재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점, 또 인센티브에 대한 중복응답의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요즘 다 기술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누구나 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연령적으로 본다면 아마 30대에서 50대 정도. 20대 더 많이 20대나 10대는 주로 게임에 하지 이렇게 소위 설문이나 조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30대에서 50대로 보는 것이고, 공간적 범위로서는 역시 공간적 범위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또 시간적 범위로도 보면은 시간적 범위에 낮도 다른 밤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를 활용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체, 말하자면 시, 공간 등의 범위에 한계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존재하는 걸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면 면접법이 있는데, 면접법은 조금 전에 대인면접법, 우편설문법 그걸 다뤄야 되냐 하면서 고민하면서 다뤘던 대인면접법을 통해서 다루기 때문에 면접법은 오히려 참고자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찰법을 보시면, 관찰법.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거지요. 우리가 스키너, 파블로프나 고전적 조건화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런 등등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뭘 가지고 연구를 해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즉 관찰이 가능한 행동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찰법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 보시면, 거기 2번 관찰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 연구 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되며 조사 결과 후 해석에 부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한다. 자, 줄쳐놓고선 탐색적 조사에서 보통 자료. 탐색적 조사는 아까 뭐였어요? 조사 대상에 대한 주어진 정보가 거의 없을 때, 조사 대상에 대한 주어진 정보가 거의 없을 때 사전에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파이로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탐색적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하는 것은 관찰법이 되겠어요. 거기 관찰법의 장단점이 있는데, 관찰법은 어느 것이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조사 대상의 광범위성, 포괄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 보시면 니은번 피조사자의 노력이 적게 든다에도 있지만, 디귿번 피협조적이거나 저항, 또 면접을 거부하는 피조사자에게는 뭐 설문법이나 이것 또는 면접법이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관찰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좋다. 디귿번 체크를 해주시고, 또 거기 보면은 리을번, 미음번 같이 쓰겠습니다만 피조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행위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단점, 관찰법에서 이 단점은 기다려야 돼요. 조사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피관찰자가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조작된 또는 왜곡된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에서 타당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비통제 관찰로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전혀 관련이 없이 피관찰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통제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등장하거든요. 바로 비읍번에 나와 있군요. 자연적 환경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위생 변수, 즉 나중에 통제 변수가 되겠지만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분석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분석법. 내용 분석법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쓰여 내용 분석법. 내용 분석은 어떻게 보면 관찰법인데, 관찰법은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비해서 내용 분석법은 기존에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서, 그게 일기든 그림이든 아니면 어떠한 작품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즉 관찰을 하되 관찰 대상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면 액센트를 줄 것은 2번의 내용 분석은 비관여적 자료 수집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 방법이다. 비관여적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야? 이미 연구자가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관찰함으로, 일기든 그림이든 아니면 작품이든 이런 것 등을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비관여적 접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끝에 줄에 나와 있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4번 페이지 넘어가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내용 분석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시된 의사 전달의 기록물에 대한 내용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기술해서 그 동기, 원인, 결과, 영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리하려는 사회과학의 분석 기법으로, 자,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용 분석은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시키는 방법,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분석법에 거기 보시면 내용 분석법, 거기 많은 장점들을 쭉 적어놨는데 경제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 비용, 노력을 대폭 절감을 했잖아요. 그런 경제성이 있다. 또 시계열적 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2번에 장기간의 시간적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내용 분석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비관자적 접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되어 있죠. 3번에 둘째 줄 조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4번에 설사 내용 분석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함으로써 수정 보완 또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 내용 분석은 기록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물에 나타나지 않은 속성, 아까 결측값이라고 그랬죠. 결측값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 소위 미싱 밸류는 미싱 밸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그러면 해석자를 구하기, 7번의 내용 분석에 따른 능력 있는 해석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도대체 이 그림이, 이 내용이 뭘 의미하지 않은 전문가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코더, 해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분석의 대상, 자료 수집의 대상을 우리가 분석 단위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분석 단위. 그래서 이 분석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분석 단위의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보시면, 분석 단위의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기록 단위도 있고 맥락 단위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 단위라고선 단어 또는 주제, 인물 또는 뭐 이런 등등을 분석 단위로 할 때는 그냥 기록 단위인데, 중요한 건 맥락 단위, 콘텍스트입니다. 기록 단위만으로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면 주제나 인물이나 또는 뭐 단어를 가지고 명확한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 단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상위 단위를 쓰는데, 그 상위 단위를 맥락 단위라고 합니다. 문장 수준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단어나 주제나 이런 상징을 넘어서 문장 단위를 맥락 단위, 문장 이상의 단위를 맥락 단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서베이 조사, 서베이 조사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서베이 조사 봅니다. 목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베이 조사를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 역시 델파이 기법 아니겠습니까?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의 특징은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또는 전문가법 또는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법, 전문가 합의법. 여기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 다수라는 것은 복수의 개념으로 보죠. 어떤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런 방법을 델파이 기법,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합니다. 이 델파이 기법과 비교되는 것이 초점 집단 기법이나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인데, 특히 초점 집단 기법과 비교될 때, 초점 집단 기법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이거는 분명히 익명성. 전문가들도 누구누구가 이 나와 같은 화두를 받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 전문가들 여기 들까지 해서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이런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3번의 끝에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합의를 찾는 방법으로 똑같은 말 반복했습니다. 응답이 무기명이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대면적 회의와서 같이 즉각적인 환류를 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즉각적인 환류를 통제하고 개인적 의견을 집단적 통계 분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되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로 해서 바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거기 보면 박스에 보면 장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집단의 의견을 개인에게 순종시키려는 집단의 압력도 배제할 수 있다. 시간적 효율성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장점들 앞에 없는 내용들 쓰시오. 근데 단점으로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극단적 의견은 판단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제외된다는 이런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델파이 기법의 일반 개념에다가 좀 차이가 있는 장단점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표본 설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